15분이나 지나가지고 그냥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듣고 계시니까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분과에서 자원순환 마을, 그 다음에 모유 재활용, 거기에 딱 적당한 강사님을 섭외하다 보니까 쓰레기 박사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오늘 강의를 끝내고 2차로 오신, 멀리서 오신 우리 쓰레기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직접 뵈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강의인데요. 제가 2시간짜리 분량인데 이걸 2시간에 끝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1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빨리빨리 달려서 강의를 한번 1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레기가 우리가 분리배출된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고 분리배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종량제, 대형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는 다 아시고요. 마지막에 추가되는 것이 유해 쓰레기입니다.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 함유 폐기물을 가정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온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형광등에는 수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불을 밝히기 위한 필수 물질이에요. 그리고 형광등 안에는 수온이 가스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광등을 깨트리게 되면 수온 가스가 바로 유출이 됩니다. 따라서 형광등을 할 때는 형광등을 절대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형광등을 원형 그대로 잘 보관을 한 다음에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안전하게 배출을 해야 됩니다. 형광등을 분리 배출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수온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형광등이 깨져버리게 되면 형광등 분리 배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형광등을 깨트려 버렸을 때는 분리 배출 하시면 안 되고요.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형광등 분리 배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헷갈리게 되는 게 백열등과 LED 등이에요. 형광등을 분리 배출하니까 백열등과 LE등도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같이 배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분리 배출 대상이 되는 것은 형광등에 한정됩니다. 백열등과 LE등은 쓰레기예요.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수온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수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건전지인데요. 우리가 수온 딱 그러면 자동으로 건전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수온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건전지를 계속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무수온 건전지로 대체가 되었어요. 가정에서 사용되는 건전지 중에서 수온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공기 아연 전지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기 아연 전지는 보청기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아연 전지를 교체할 때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기 아연 전지는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관리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품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체온계, 혈압계, 치과용 아말감도 수온이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요. 이것은 사업장, 특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자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염산에 화상을 입으신 사진이에요. 염산이 들어가 있는 유리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동자가 유리병을 차에 실으면서 유리병이 터지면서 화상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폐농약, 폐의약품, 수온함유 폐기물 이외에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쓰레기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리배출 수거, 선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리수거라는 말이 너무나 입에 익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죠. 쓰레기 수거를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해요? 지자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리 배출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잘하자, 분리 배출을 하러 가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리수거를 하러 가자, 분리수거를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는 의욕 충만 과잉 표현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거점에 품목별로 분리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요일별, 품목별, 거점 배출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해야 될 품목의 분류는 어떻게 할까? 의류, 박스, 기타 폐지, 종이팩, 유리병, 캔, 고철,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아파트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품목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폐기 중에서 종이팩이 따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투명 페트병은 분리 배출을 또 플라스틱에서 따로 관리해줘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비닐류의 경우에도 투명 비닐과 유색 복합 비닐로 구분해서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 비닐은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비닐이에요. 그런데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같은 복합 재질의 비닐은 재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닐은 분리 배출하면 태워오는 방법으로밖에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투명 비닐과 과자 비닐이 한꺼번에 섞여서 배출이 돼버리면 과자 봉지 기준으로 재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폐비닐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폐비닐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라도 물질 재활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일에 저녁 시간에 문 앞에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일별 문전 배출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요일은 각각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 선택 사항이긴 한데요. 어쨌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저녁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주택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요일에 저녁 시간에 문 앞에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분리 배출하고 싶을 때 낮이나 밤이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골목길에 전봇대 밑으로 가져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전봇대 수시 배출 방식으로 주민들이 따라가 버리면 골목길이 쓰레기로 항상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에서의 쓰레기 관리는 골목길에 쓰레기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차에 한꺼번에 싣고 가서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땅에 붓고서 부피가 큰 것들을 골라냅니다. 종이박스라든지 스티로폼 상자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골라내고요. 나머지는 컨베어 벨트 위로 올려보내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은 페트병을 골라내고요. PP,
PS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별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은 따로 비닐대로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PP, PS, 비닐 이렇게 골라내죠. 바닥에서 스티로폼 골라냈으니까 플라스틱은 대체적으로 6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티로폼, 페트병, PP, PS, 비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6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3가지 색깔별로 선별을 하는 것이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자석을 지나고 나면 알루미늄은 자석에 안 붙잖아요. 그러면 자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알루미늄은 손으로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철캔은 자석으로 잡아내는 거고 알루미늄 캔은 손으로 다시 잡아내는 건데요.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분리배출의 기준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품목 혹은 선별장에서 선별해야 하는 품목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좋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 배출이에요. 왜 그러냐? 선별장에서 선별이 돼야만 재활용이 됩니다.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으면 다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선별장에서 선별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 해봤자 선별장 입장에서는 쓰레기만 배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분리배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분리배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양을 많이 배출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26년 동안 분리배출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종량제 봉투 양을 줄이면 쓰레기 배출을 잘 하는 것처럼 양에 집착하도록 한 것이 크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 재활용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배출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일단은 선별장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버리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야 될 것들을 분리배출해버리면 선별장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선별장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재활용품은 공짜로 배출하잖아요. 배출자가 처리비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누가 다 내야 되냐? 지자체가 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진짜 재활용해야 될 것들이 쓰레기 속에 파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재활용해야 될 것들을 선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별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별장의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왜곡되어 버려요. 정확하게 분리배출하면 이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거고 이거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재활용되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싹 들게 되는데 분리배출을 해버리게 되면 분리배출했으니까 재활용이 되겠지. 내 눈앞에서 분리배출되어 나갔으니까 이 쓰레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문제의식이 약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분리배출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기 좋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은 분리배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별장에서의 분리배출 방식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 방식이냐? 일단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생, 안전, 효율이에요. 분리배출할 때 비행 분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우고 헹구고 이물질과 분리하고 쓰레기와 섞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앞에 비행 왜 우리가 쓰레기 내용물을 비우고 잘 헹궈야 되냐 왜 깨끗하게 배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시는 분들도 다 손으로 선별하잖아요. 더럽게 배출하면 그 선별하시는 분의 위생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게 됩니다. 그 악취, 냄새, 그 세균이 덕실거리는 것들을 손으로 집어야 하는 것들 얼마나 열악해요. 지금 선별장 가보면 쥐 죽은 사체, 고양이 죽은 사체도 올라오고요. 똥 묻은 똥기저귀 다 올라옵니다, 지금. 그리고 곰팡이 파랗게 핀 닭뼈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어 들어옵니다. 이게 쓰레기장인지 재활용품 선별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버리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재생원료를 만들려면 깨끗하게 배출해야 좋은 재생원료가 나오는 것이죠. 걸레를 집어넣고 행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재생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전이에요. 유리병이 깨졌을 때 유리병도 재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분리배출을 해요. 그러면 유리병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오면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유리조각까지 색깔별로 선별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조각은 분리배출 해봤자 재활용이 안 됩니다. 다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로 버려질 뿐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면서 선별할 때 찔려버려요. 선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리조각이 찔려서 사고당합니다. 안전을 위협해줘. 그래서 유리조각이나 칼날 조각이나 바늘 같은 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안 되죠.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도 종량제 봉투를 뚫고 나오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잘 싸서 안전하게 배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효율이에요. 비닐봉투, 작은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선별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닐봉투를 다 뜯어야 돼요. 왜? 비닐봉투채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오면은 비닐봉투채로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봉투를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쏟아부어야 품목별 종류별로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비닐을 많이 뜯어야 되니까 선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주택가 지역에서 분리배출할 때 자꾸 페트, 유리병, 캔, 플라스틱, 종이팩을 품목별로 구분하라 그래요. 분리배출할 때 품목별로 세분을 해버리면 각각 다 비닐봉투로 싸야 돼요. 그럼 선별장 입장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걸 선별해야 되는데 왜 가정에서 배출할 때부터 이렇게 구분해야 되냐.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선별할 거면 투명한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담으면 되는 거 아니냐. 투명한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배출하면 배출하는 사람도 편하고 수거하는 사람도 편하고 선별하는 사람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거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현장하고 자꾸 괴리된 지침을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실제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명한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배출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배출하라고 하니까 찔리잖아요. 그래서 막 자꾸 눈치 보고 막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를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손으로 선별하잖아요. 손으로 선별하면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손으로 선별하기가 힘들겠죠. 인공눈물 쓰시잖아요? 안 쓰나요? 인공눈물 쓰실 때 그 인공눈물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인공눈물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되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 인공눈물을 손으로 어떻게 선별합니까? 빨대 어떻게 선별해요? 볼펜 어떻게 선별해요? 커피 캡슐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커피 캡슐을 분리배출하면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떻게 선별해요? 레고 조각 같은 거, 작은 장난감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면서 재질인데 부피가 작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 배출과 수거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점에서 따로 모아줘야 돼요. 작은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줘야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작은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반적인 분리 배출 방식으로는 부피가 작은 것들은 선별이 어렵다. 부피가 원래부터 작은 것도 그런데 부피가 큰 것을 우리가 부피를 작게 만들면 선별장에서 선별을 방해하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에서 비닐을 딱지를 접어서 배출해버리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비닐 선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닐을 넣는 비닐봉투에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서 선별장에서 비닐이 아닌 것을 골라요. 비닐이 아닌 것을 골라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닐로 모아버리니까 부피가 작은 것이 비닐봉투 안에 들어가도 선별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비닐을 골라내요.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선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취미 생활이 비닐봉투 딱지 접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주택가 지역에서 캔을 배출할 때 또 발로 자꾸 밟아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발로 밟으면, 캔을 발로 밟으면 좋을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부피가 작아지면은 선별장에서는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철캔이야 부피가 작아져도 자석으로 다 잡아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루미늄 캔은 자석으로도 잡아내기 힘듭니다. 손으로 다 골라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캔을 발로 밟아버리면은 선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가급적 원형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척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품목별로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의 재활용입니다. 종이는 펄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펄프 석류를 물에 풀어서 석류를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가 재활용이 되려면 펄프 석류가 물에 풀어져야 됩니다. 물에 안 풀어지거나 물에 풀어지는 속도가 느리면 종이 재활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면 펄프 석류가 물에 풀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는 다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지 어떻게 하냐? 손으로 찢어볼 수밖에 없어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돌가루 코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지나 달력 같은 것들을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광택이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코팅이 안 되어, 비닐이 코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관계 없습니다.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의 경우에는 손으로 찢어서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비닐이 코팅된 경우는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비닐이 코팅된 종이 중에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우유팩입니다.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죠. 우유팩의 경우에, 종이팩의 경우에는. 따라서 일반 폐지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팩을 재활용을 하려면 종이팩만 폐지와 섞지 않고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이팩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수감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폐지하고 종이팩이 한꺼번에 섞이는 방식으로 배출되면 이 폐지에 섞인 종이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배출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우유팩을 펼쳐서 잘 씻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마대로 노건으로 잘 싼 다음에 여기다 던지는 거죠. 그러면 분리배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종이팩
전용 수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독주택가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받아주는 거점 역할을 합니다. 우유팩을 갖고 오면은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데, 주민센터가 이 역할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주민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유팩, 종이팩을 받아주는 거점 역할을 어디 사는 게 좋냐? 어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해줘야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는 종이팩을 반드시 수거하도록, 소비자들이 갖고 오면 받아주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생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 종이팩을 받아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매장들이 이 종이팩을 받아주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점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거점에 안 가져가는 사람은 안 가져가요. 이런 경우에는 분리배출로 해결을 해야 돼요. 분리배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폐지해서 끄면 안 됩니다. 종이팩이 폐지해서 끄면 폐지 속에서 종이팩을 수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종이팩을 선별하려면 종이팩이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오게 해야 돼요. 컨베어 벨트 위에서 페트병 선별하듯이 종이팩도 선별해야 돼요. 그러면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명한 봉투에 캔, 페트, 유리병,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종이팩도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캔, 페트하고 같이 배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선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분리배출 방식이 주택가 지역에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분리배출 방식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 선별장에서는 종이팩을 반드시 선별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시스템이 받쳐줘야 소비자들의 종이팩 분리배출이 재활용으로 연결되면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때, 자, 펼침파, 접이파, 원형파가 있어요. 어디가 맞을까요? 펼쳐서. 세상에 그런 정해진 답이란 없습니다.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거점에서 받아주는 경우에는 펼치는 게 맞습니다. 왜? 냄새가 없어야 되고 보관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우유팩 받아가지고 쌓아둬야 되는데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펼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아파트에서 마대로 모을 때, 거점 수거하면서 마대로 모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척만 잘해서 원형 그대로 모으는 게 마대로 모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가 좋아요. 그리고 단독주택가에서 분리배출할 때도, 투명한 봉투에 캔페트하고 같이 섞을 때도 펼쳐서 어떻게 넣어요? 그냥 세척만 잘해서 넣는 게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단체 급식을 한 다음에 우유를 수거해 갈 때, 그때는 빨리빨리 접어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가져가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종이팩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리의 경우에는 재활용되지 않는 유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유리는 일단 내열 유리예요. 내열,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유리병에 녹는 온도보다 녹는 온도가 200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병을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데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 안 녹으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재활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리병 재활용하는 것을 심지어 방해까지 합니다. 따라서 내열 유리는 절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그럼 내열 유리가 어떤 게 있냐? 가장 대표적인 내열 유리는 유리 냄비입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로 된 냄비와 냄비 뚜껑은 일단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죠. 그래서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유리 보관 용기 있잖아요. 유리 보관 용기. 유리 보관 용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 브랜드별로 재질이 다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라고 선전하는 유리들은 다 내열 유리 계통이에요. 있잖아, 어디에요? 락땡땡 유리는 내열 유리 계통이에요. 그런데 글땡땡 유리는 강화 유리예요. 강화 유리는 소다석계 재질의 유리이기 때문에 또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표시 제도가 없어서 유리의 재질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물건 살 때 우리가 포장지를 보면서 재질을 잘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라고 홍보하는 유리 식기들은 다 내일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들은 절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탈 유리는 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리가 두껍게 예쁘게 만들거든요. 근데 유리가 두꺼워지게 되면 뿌얘집니다. 비기 싫잖아요. 그래서 납을 집어넣으면 다시 투명해져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는 고농도의 납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리를 사용할 때는 납이 유리를 뚫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재활용할 때는 녹이잖아요, 고온에서. 그러면 납이 흘러 나오겠죠. 따라서 크리스탈 유리도 절대 유리병에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벨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보증금이 붙어 있다는 표시죠.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은 판매점으로 반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소주는 얼마에 보증금이 붙어 있나요? 100원이요. 많이 드셔보셨어요? 네, 소주는 100원에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맥주는요? 150원. 130원? 130원. 집에서 많이 드셔보는 거예요. 350원이요? 와인. 정정병. 제사를 많이 지내십니까? 여기 350원 정정병 맞추시는 분들은 거의 100% 제사 지내시는 분. 네, 백화수복 대병 350원짜리 그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왜 붙이냐는 거죠. 판매점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배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분리배출하면 유리병을 싣고 막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에 금이 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유리병을 재사용하려면 유리병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깨지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매점으로 갖고 와서 판매점에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탁탁탁 꽂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점으로 가져오게 해서 세척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보증금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이 붙어 있는 유리병의 정확한 배출 방식은 분리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점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판매점으로 반환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소주를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재활용해야 될 유리병은 이제 선별장에서 백색, 갈색, 녹색 색깔별로 선별을 한 다음에 가루로 만든 다음에 녹여서 다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와인병이나 화장품병 중에서 백색, 갈색, 녹색 이에 알록달록한 병들이 많아지면서 요새 재활용에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라스틱은 페트피, PP, PS, PVC, 기타 재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PVC까지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질을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재질은 혹은 여러 재질이 합쳐진 복합 재질은 모두 다 기타 표시, other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P의 경우에는 다시 HDP와 LDP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은 High Density, 고밀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밀도 P, 저밀도 P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뭔가 밀도가 적으니까 뭔가 헐렁헐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들이 다 LDP 계통이에요. 그리고 페트병 마개가 뭐냐? 페트병 마개는 딱딱합니다. 이게 HDP예요. 그래서 딱딱한 재질은 HDP인 경우가 많고 비닐의 경우에는 LDP 이렇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려면 녹아야 돼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질이 섞이면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으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조건이 뭐예요?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만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별장에서 페트병, PE, PP, PS 이렇게 재질별로 구분해서 선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지려면 색깔별 선별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색깔별로 선별을 하면은 그 색깔로 쓸 수 있잖아요.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으면
색깔이 섞이게 되니까 검은색 재생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재생원료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반대로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백색이나 투명한 경우에는 재생원료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품질이 크게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같은 재질의 투명하거나 백색의 재생원료, 두 번째가 같은 재질의 같은 색깔의 재생원료, 세 번째가 같은 재질의 여러 색깔이 섞인 재생원료, 네 번째가 여러 재질의 여러 색깔이 섞인 재생원료. 네 번째가 제일 핫발이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페트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페트병은 투명한 백색 위주로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투명한 병 위주로 재활용을 해요. 색깔이 단순하기 때문에 페트병의 90%가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러면 투명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데서 방해 요인은 뭡니까? 투명하지 않은 색깔, 페트가 아닌 재질. 둘 중에 둘 다 적용되는 것은 페트병의 마개하고 라벨이죠. 따라서 페트병 재활용은 투명한 페트병에서 마개하고 라벨을 어떻게 분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일단은 라벨은 소비자가 제거해서 그 라벨은 비닐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개가 문제가 되는데요. 마개는 재질 자체는 HDPE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됩니다. 그런데 부피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개를 떼서 분리 배출해버리게 되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으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개를 떼서 이게 재활용이 되게끔 하려면 마개만 따로 모아줘야 돼요. 서울환경연합의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다수의 주민들이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페트병을 배출할 때 라벨을 떼시고 이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다시 닫아서 배출하라고 합니다.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재활용에 문제가 없느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와 마개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비중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개가 닫힌 상태로 페트병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한꺼번에 파쇄를 해버려요. 그러면 마개도 조각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겁니다. 이 조각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물에 씻어요. 그러면 마개는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PE는 물에 뜨는 플라스틱이에요. 페트는 물에 깔아앉는 플라스틱이에요. 무거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마개는 물에 뜨고 페트는 물에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에 뜬 것대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물에 깔아앉은 것은 깔아앉은 것대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면은 각각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마개까지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개가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페트병 고리도 그냥 재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마개 고리 떼려고 칼 들고 그렇게 끙끙 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를 떼기 위해서 끙끙 대했던 지난 세월이 이제 해안으로 남게 되는 거죠. 빠져있네. 두 번째가 이제 라벨이 문제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절지선 라벨을 많이 쓰잖아요. 라벨 떼기 쉽도록. 그런데 이 절지선 라벨의 문제는 뭐냐면 재질을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써야 돼요. 근데 페트나 PS 모두 물에 깔아놓는 플라스틱이에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도 깔아앉고 라벨도 깔아앉아버리면 두 개가 분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접착제가 사용된 라벨의 경우, 이게 접착제 썼잖아요. 접착제가 사용된 이 라벨은 PP 재질을 써요. PP는 물에 뜨는 것도 괜찮아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라벨 떼지 않더라도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는 물에 뜨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절지선 라벨은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재활용 공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절지선 있는 라벨은 소비자들이 목숨 걸고 다 뗐어야 돼요. 길 가다가 생수 마시더라도 라벨을 다 떼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페트 재질을 쓰게 되면 이 절지선 라벨이 뭐가 문제냐? 페트는 결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로로 잘 안 찢어져. 저 라벨 뺄 때 제일 야오르는 게 뭐예요? 이게 쭉 떼는데 가로로 계속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길다란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페트 재질이라서 그래요. 이게 결이 가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저는 절지선 라벨을 쓰려면 차라리 PS 재질의 라벨을 쓰는 게 더 나은데 왜 자꾸 페트 라벨을 선호하냐? 페트병이니까 페트 재질의 라벨이 뭔가 재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도움이 되기는 뭐 개코가 도움이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왜? 라벨은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투명한 페트병과 같이 재활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분리해야 되니까 같은 재질이면 오히려 분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PS 재질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따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모든 투명 페트병이 같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음료 간장 투명병만 해당이 됩니다. 식용유라든지 샴푸, 세제 투명 페트병은 투명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배출하시면 안 돼요. 투명 페트병 섞으시면 안 돼요. 식용유, 샴푸, 세제 투명 페트병은 그냥 플라스틱에 섞어 써야 돼요. 투명 페트병으로 따로 모아줘야 될 것들은 생수음료, 간장 병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같은 투명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기름을 담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투명 페트병에 미세하게 스며들면서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입장에서는 기름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은 일종의 이물질이 섞여 들어온 개념이 되니까 따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생수음료 간장 투명병만 해당이 된다. 다른 병은 다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된다. 다음에 일회용 컵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도시락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담았던 거라든지 이렇게 투명한 투명한 판으로 된 플라스틱 보면 분리배출 표시 페트라고 되어 있어요. 투명한 페트 재질이니까 여기 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투명한 생수, 음료, 간장 병만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그러니까 페트병은. 그리고 주석병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개 부분, 입구 부분이 하얀색이잖아요. 즉, 하얀색이니까 이게 색깔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주석병은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의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페트병이 두꺼워져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녹이면 투명한 색깔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것으로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근데 주스병은 왜 하얀색으로 보일 때까지 두껍게 만드는 거냐? 주스는 살균을 해서 병에 넣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가열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들어가니까 병의 입구가 얇아버리면 입구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 막걸리 페트병은 하얀색인데 일련 색깔이 들어간 하얀색이에요. 따라서 막걸리 하얀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티로폼은 공기가 들어간 PS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피는 크고 가벼워요. 부피는 크고 가볍기 때문에 쓰레기로 배출되는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스티로폼은 선별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컨베어 벨트 위로 올리지 않고 따로 모아서 녹여서 공기를 다 빼내요. 그래서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냅니다. 이걸 인고토라고 얘기하고 이 인고토를 가지고 쌀알 모양의 펠릿으로 만든 다음에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자, 스티로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이런 계통들은 다 스티로폼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으로 같이 분리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일 깔개판으로 사용되는 이것들 경비원 아저씨가 스티로폼 아니다라고 재질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스티로폼과 같은 재질이에요. 재활용이 된다라는 소리죠.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이런 계통이죠. 왜? 스티로폼은 PS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은 PE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른 것이죠.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는 것들도 다 PE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에 섞으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스티로폼과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것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재활용 업체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스티로폼은 대부분 다 흰색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 재활용 업체가 흰색 위주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색깔이 들어가는 것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색깔이 들어가는 스티로폼은 흰색 스티로폼에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컵라면 용기에서 이렇게 국물 자국이 남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용성이라서 물에는 절대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로 씻어도 색깔이 안 지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름이 햇볕을 받으면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색깔 쫙 뺀 다음에 하얀색으로 컵라면 용기 분리 배출하고 싶으면 한 일주일 정도 일광욕을 시켜주면 얘들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PPPS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색깔이 섞인 상태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만색이 재생원료가 나오죠.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잖아요.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니까 국물 자국이 남아도 이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PP니까. PP는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으니까 국물 자국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컵라면 용기하고 배달 용기가 차이가 뭐냐? 컵라면 용기는 스티로폼이니까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왜? 스티로폼은 흰색 위주로 재활용하니까. PP는 그러니까 배달 용기는 PP는 색깔별 선별을 아예 하지 않으니까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리 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 이 테두리에 붙어 있는 이 비닐이 이제 안 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요. 이 비닐을 뗄 수 있을 만큼만 떼시면 돼요. 그 배달 용기는 PP잖아요. 요거는 붙어 있는 비닐은 P거든요. LDP. P하고 PP는 사촌지간의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섞여 들어가도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닐 자국이 조금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 자국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저거 분리배출하면 안 돼 라고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비닐 자국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분리배출하는 것에 환경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리배출 결벽증에 빠지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닐은 색깔별, 재질별로 선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재질에 여러 색깔이 섞인 상태에 재생원료가 만들어지니까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도 고급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이 한 20% 정도가 이렇게 물질 재활용되고요. 나머지 80%는 이렇게 가래떡 모양으로 압축 성형을 한 다음에 태워요. 그러니까 폐기물 고용연료 SRF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쉬워도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시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잘 나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비닐 재활용이 자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 제품이든 재생원료든 만드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 수요처가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비닐의 적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닐 재활용의 문제는 비닐의 재활용품의 수요를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사실은 수요를 늘리려고 하면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려면 비닐 분류를 잘 해줘야 돼요. 재활용이 잘 되는 투명한 비닐하고 그렇지 않은 비닐을 일단적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 재활용이 잘 되는 비닐 우선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비닐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방식들이 워낙 안 풀리니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기름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으니까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면 기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시유전 사업이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방식이 워낙 죽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기타 재질을 어떻게 분리 배출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비닐과 용기를 구분합시다. 비닐 같은 경우는 재질을 선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라고 하는 재질도 그냥 분리 배출하시면 돼요.
어차피 비닐은 재질별 선별이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대부분 다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라고 하는 재질 자체가 재활용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닐 버리실 때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꾸 재질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비닐 버릴 때는 딱 두 가지, 어류식물이 묻어있는 경우, 다음에 PVC 재질. PVC 재질의 비닐이 쓰이는 경우는 우리 생활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 랩이에요, 랩. 배달음식 시켜서 딸려오는 비닐 랩. 이게 PVC 재질 랩입니다. 이런 PVC 재질의 랩은 절대 비닐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용기류 같은 경우에 햇반 용기라든지 화장품 용기 같은 그런 기타 재질의 용기가 사용이 되는데, 일단 햇반 용기 같은 경우에,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아드라고 적혀있긴 한데 95%가 PP예요. 그래서 그냥 선별만 하면 PP로 재활용이 돼요. 그런데 아드라고 적혀있어가지고 막 선별도 안 하면서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는데, 좀 약간 이 아드 용기는 조금 내용이 쟁점이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분류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아드 재질의 용기는 100% 재활용이 안 됩니다. 선별장에서 선별 자체를 안 해요. 아드라고 적혀 있으면. 치약 같은 경우에도 튜브 형태의 치약 쪽에 보면 아드로 되어 있는 치약 용기들이 있어요. 이런 용기들도 분리 배출하면은 현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분리 배출하면 안 되는 거냐, 이와 관련된 쟁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마다 접근 방법,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분리 배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아드라고 하는 재질 표시보다는 이 분리 배출 표시라는 표시가 상위 개념이에요. 이 분리 배출 표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재활용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살 때 가격에 재활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건 살 때 우리가 재활용 비용을 냈으니까 쓰레기 배출할 때는 당연히 공짜로 분리 배출하는 게 맞는 거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내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아더 용기류라고 하더라도 분리 배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소비자 책임이 아닌 거죠. 돈도 냈고 분리 배출하라고 해서 분리 배출한 건데, 선별이 되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책임은 소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정부가 알아서 해라 라고 오히려 소비자는 분리 배출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분리 배출 표시가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물은 비록 오염물질은 세척을 해야죠. 여기 배송장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입니다. 다 뜯어서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비닐 테이프, 보냉 상자에 은박지 다 뜯어내셔야 되고, 종이가 아닌 것들은 다 뜯어내셔야 됩니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요거트 용기 같은 경우는 PS 재질을 써요, 대체로. PS 재질은 아까 라벨 할 때 얘기했죠? 물에 깔아앉아요. 이거 알루미늄 물에 깔아앉잖아요? 소비자들이 알루미늄 안 떼면 재활용 공정에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같이 깔아앉아서 문제를 일으키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알루미늄을 반드시 떼고 버려야 된다. 자, 페트병 버리는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압축을 하지 않고 마개를 바로 닫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하는데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압축이 안 되죠. 그래서 선별장에서 압축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압축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펌프 마개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철 스프링이 문제가 돼요.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팥을 해야 되는데 철 스프링 때문에 팥이 칼날이 상한다고 재활용 업체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펌프 마개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주병은 세척에서 재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병을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개를 닫아서 병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판매점으로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죠. 금속과 다른 재질은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산 같은 경우에도 우산천은 벗겨내서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 우산대만 금속으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산천을 벗겨내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속과 플라스틱 부분이 소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프라이팬의 손잡이라든지 냄비의 손잡이라든지 칼이나 드라이버의 손잡이 같은 이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재질이 금속이니까 금속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속캔의 경우에 금속캔의 이 손잡이 부분 떼시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떼실 필요는 없어요. 떼면은 이 손잡이 부분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이 안 됩니다.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배출하면 한꺼번에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떼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로 배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잔류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절대 분리 배출하면 안 되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되고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리튬 배터리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되고 건전지 버리실 때 건전지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건데 구멍 뚫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망치 들고 못으로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가져가서 손으로 노즐을 눌러서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상성 물질은 종량제 봉투에 안전하게 배출을 하셔야죠. 종량제 봉투를 뚫고 나오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수집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안 되는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거울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믹서기 뚜껑 요거 윗부분 굳이 유리로 분리 배출하시는데 이거 재활용 안 되는 유리예요. 그냥 믹서기는 그냥 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도자기, 사기그릇, 화분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멜라민 수지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이런 작은 것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문구류, 왕구류 다 안 되고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이 플라스틱 알갱이인 거죠. 따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을 물로 착각해서 절대 변기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냐? 통째로 재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 프로그램으로 배출하시면 되고 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데 통째로 종량제 봉투 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젤만 종량제 봉투로 버리시고 비닐로 분리 배출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냥 변기로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포장재의 경우에는 종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안에 물 들어갔으니까 안에 물이 들어가요.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종이 포장재의 경우에는 비닐이 코팅되어 있겠죠. 따라서 저 종이는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이스팩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된다. 다음에 고무다라이 재활용이 안 되고요. 고무장갑류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닐로 버리시는 분 계시는데 재활용이 안 돼요. 다음에 이 고무줄 같은 것도 쓰레기로 잘 버리셔야 돼요. 재활용은 안 됩니다. 이것도. 이거 환경에 잘못 투기되면 새들이 이걸 뭘로 보냐면 지렁이로 착각해요.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에 투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재활용이 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실리콘도 재활용이 안 돼요. 카드 이런 것도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포류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이 비닐랩, 업소용 랩은 PVC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가정용 랩은 재활용이 됩니다. 재질이 달라요. 슬리퍼라든지 일회용 호스 같은 것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알루미늄 튜브로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알루미늄 호일도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재활용이 되는 소재인데 알루미늄 호일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알루미늄 도시락 정도까지는 알루미늄 캔으로 선별이 돼요.
부피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밥을 샀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코팅이 되어 있는 종류들입니다. 현재까지는 다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배출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감자 칩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종이 호일이나 기름 종이 영수증 같은 것도 재활용이 안 되죠. 폐가진 제품 분리 배출할 때는 새 제품 살 때는 그냥 판매점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배출할 때는 1599-0903 이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약하면은 그냥 공짜로 집에 들어와서 가져다 줘요. 근데 부피가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 모여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과 힘을 합쳐서 그냥 5개만 채우면 됩니다. 휴대폰은 나눔폰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변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식용유 변기로 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약, 의약품 변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위생용품들도 변기로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물티슈 변기로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기계 물티슈들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기계 고장을 일으키고 이거 다 건져내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변기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시간 흘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쭉쭉쭉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동네별로 쓰레기 없는 매장들이 하나씩은 다 생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에 보증금 붙여서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게끔 해서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음에 다회용기 대여세척 산업이 만들어져서 이런 영역에서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기로 배달해주고 수거해서 세척해서 순환시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일단은 우선적인 대상으로 비건 전문 식당들과 비건들을 한번 엮어주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자. 뭐 이런 게 되겠고요. 카페의 경우에도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보증금을 붙여서 테이크아웃 해보자. 스타벅스가 지금 7월달부터 제주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거잖아요. 7월달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다음에 구하다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서울에서는 리엔 업사이클 플라자 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아직 안 해요. 그 시범사업 대상에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성북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뭐 요쪽에서는 지금 5개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강서구는 빠져 있는데 구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생겨야 돼요. 하나씩 다 생겨가지고 구 단위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있어야 되고 동네 단위로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어야 돼요. 이 재사용 매장들 뿐만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매장까지 다 해서 이런 매장들을 운영을 하면서 동네 전체가, 구 전체가 동네마다 이런 매장들이 쫙 깔려줘야, 이런 인프라가 쫙 만들어져야 뭔가 소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넘어갑니다. 허전하신 부분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실천을 좀 고민하시면 이 책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는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유튜브로 질문 들어왔나요? 아니, 많이 들어오시진 않으셔가지고요. 네. 네네.